이 기존의 관세 부과를 종료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틀을 지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오늘 소식 알아보고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최종 결정입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는데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고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적 비상사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쥐락펴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에서 50%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 등의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내린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받은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역법에 근거해 약 사흘 뒤부터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는 것.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미국 무역법 122조는 긴급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 약 5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상대국에게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We'll invoke alternative legal authorities. We will be leveraging Section 232 and Section 301 tariff authorities. 또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매겨진 기존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통상 갈등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그러니까 새로 발표된 관세가 기존 관세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타자는 리포트에서 언급한 무역법 122조입니다. 각국에 10% 부과하니까 상호관세 때 받던 10% 기본관세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해서 임시처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더 주목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흔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데요. 상대국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조항입니다. 80년대 말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무려 100% 관세 카드로 압박했던 사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이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한 품목에 부과되는데 지금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품목 관세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국엔 괴로운 압박의 시간이 또 기다리는 반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관세 부과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불편할 겁니다.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트럼프 정부가 만능키처럼 여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요. 낙관적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혼란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수가 흔들렸는데 특히 국채금리와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상호관세는 끝나도 관세 압박은 계속되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관세 환급 지침도 안 줬기 때문에 소송전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른 카드들을 통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거라고 했고 무역 합의도 지켜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담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잖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봐야 할 겁니다. 강력한 무기인 상호 관세가 무너졌다는 건 트럼프에겐 정치, 경제 양쪽에서 큰 충격입니다. 다른 수단을 쓴다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11월 중간 선거를 감안하면 관세 성과를 늦어도 여름 전에는 과시해야 할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선거 패배의 초시계가 요란하게 돌아갈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텃밭인 텍사스 선거에서 진 데다 여당 분위기도 전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의 구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판결을 내린 것도 비슷한 신호입니다. 당장 다음 달 말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그것도 결정적인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과 체결한 관세 협상의 큰 틀을 지키면서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제, 외교, 산업, 통상 등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보복카드를 갖고 있는 만큼 재협상 요구 등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세 협상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적 협상으로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5%였던 상호관세가 10%로 줄어든 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원전과 핵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력 사안도 포함돼 있었던 점도 우리 정부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 관세를 더 높이는 거에 의회나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 대미투자특위도 관련 법안 심사 등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거죠? 네, 기억하실 텐데요. 양국 정상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 번, 그리고 10월 경주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만나서 정말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깎고 자동차 관세도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라는 대신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5% 상호 관세가 위법이 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포인트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품목 관세는 변동이 없는 거라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이죠. 자동차 관세는 15%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는 150일 한시적 조치라서 미국 정부가 그 이후에 상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에 부과했던 관세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먼저 말씀드릴 게 관세는 수입을 하는 쪽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떠안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 중에서 환급 대상 기업들의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의 한 4, 5% 정도, 지난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 한 9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호관세 세율이 가장 낮았던 10%로만 잡아도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 안내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세관 당국이 환급을 과연 받아줄 거냐는 겁니다.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해석이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복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대미 투자거든요. 우리 정부가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세가 무효가 됐으면 대미 투자 계획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정말 가까스로 겨우겨우 미국을 달래놨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재용 특파원 리포트 보셨듯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미국이 쓸 수 있는 보복카드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해도 미국이 상호관세에서 덜 받은 만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를 높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죠. 대미 투자와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를 시작했죠. 섣부르게 재협상을 거론했다가는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하루에 3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김길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극적인 승부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차지했는데요. 남자 계주에서도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밀라노에서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승 초반 탐색전을 벌이던 김길리와 최민정, 7바퀴를 남기고 진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최민정이 속도를 높여 단숨에 2위로 올라서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김길리도 안쪽을 파고들어 3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수를 건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3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인코스, 김길리가 아웃코스를 질주해 선두였던 미국 선수를 에워싼 채 앞질렀습니다. 김길리는 더 추진력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우상 최민정마저 제쳤고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종목 1500m 정상에 오른 김길리는 계주 금메달과 1000m 동메달까지 첫 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정현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올림픽 무대에서 이렇게 1등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최민정은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로 우리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선 김길리를 축하하며 올림픽 무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데 메달 7개까지 따니까 되게 운이 좋았던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슬플까요? 남자 계주도 극적이었습니다. 이정민이 기회가 올 때마다 짜릿한 인코스 추월로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황대현이 결승선 반바퀴 앞에서 극적으로 이탈리아를 제쳐 2대회 연속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다 같이 메달을 목에 걸고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메달 3개로 최고의 하루를 보낸 쇼트트랙 대표팀은 네덜란드에 이어 이 종목 2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밀라노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산불이 국내 최대 석유 비축기지 근처까지 번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5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다행히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연기 구름이 빠르게 뿜어져 나옵니다. 능선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상에서 공중에서 쉼없이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짝 말라있던 대지 위로 초속 16m의 강풍이 불면서 불길의 위력은 곱절로 커졌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지척엔 국내 최대 석유 비축기지가 있었습니다. 한때 불길이 기지 코앞까지 닿으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그 불씨가 이쪽 정유공장 앞에까지 막 길로 날려가지고. 소방당국은 불길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후 4시쯤 대응 수위를 높인 뒤 소방차 등을 동원해 방어벽을 쳤으며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까지 출동시켜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서산시는 일대 입산을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헬기 19대와 260여 명을 투입한 끝에 5시간 만인 오후 6시 반쯤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잔불 정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뒷산에 헬기가 부지런히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1시간쯤 뒤 큰 불길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중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처럼 산불이 계속 나는 와중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어젯밤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즉시 김 청장을 면직 처리했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고 지키는 산림청장이 산불 조심 기간에 사고를 내 그 책임은 더욱 커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정자동의 한 사거리. 파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검은 차량을 깜짝 놀란 보행자가 간신히 피합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알고 보니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후 버스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산림청장을 즉각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곧바로 직권면직을 단행했다며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에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음주 공무원들을 질타한 뒤 9월 인사혁신처에 지시해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강화했고 최근 연말연시 참모진 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의 음주, 성범죄 예방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고 뭉치들은 좀 곤란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살아요.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면직된 김 청장은 학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고 성남시, 경기도의 정책자문에 참여하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장 부임 6개월 만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낙마한 새 정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에는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강추위 속에 대통령 탄핵을 외친 국민들 대신 피고인들의 고통을 여러 차례 언급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됐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은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졌다.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다릅니다.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에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에 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1심 판결은 국민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재판부의 공감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물들에게 쏠렸습니다.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는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을 끝낸 건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이었다는 사실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첫 선고 요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매년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집에서 가져온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부터 분류가 전혀 안 된 생활 쓰레기까지 직접 살펴보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변혜주, 전효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곡 휴게소입니다. 연휴 동안 휴게소에 버려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뜯어봤습니다. 깨진 병에서는 참기름이 줄줄 흐르고 한 봉지에 담긴 우유 5개의 소비 기한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열어본 택배의 원래 목적지는 세종이었습니다. 집에서 차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모아 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자기가 먹고 버린 거 차에서 나오는 거. 기저귀가 있나요? 네, 애들도 있으니까. 이 적재함에는 쓰레기 20톤 정도를 쌓을 수 있는데요. 연휴 닷새간 나온 쓰레기 2배가 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휴게소에서 보기 힘든 인형과 신발이 보이고 말린 생선과 먹다 남은 떡도 눈에 띕니다. 가정에서 쓰는 일반 나무 도마 같은 것도 버리고 가시고 이번에는 처음 보는 방독면 같은 거. 환경미화원과 함께 휴게소 쓰레기를 분류해봤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 고철이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어 분류가 쉽지 않습니다. 폐가전, 안마기, 그다음에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차를 지내고. 일용직까지 투입해 환경미화원 여럿이 종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도 버겁습니다. 가까운 졸음쉼터도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검은 봉투와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발견됩니다. 페트병에 담겨진 오줌이라든가 먹다 남은 캔이라든가. 최근 5년 동안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하루 평균 46.8톤으로 평소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에서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 수천 마리가 낙동강을 찾는데요. 낙동강 하구 주변에 새로운 다리가 지어지고 상류엔 전선까지 가로지르면서 큰 고니들은 핵심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구. 새하얀 깃털에 노란 무늬의 뾰족한 부리.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 고니입니다. 낮고 깊은 울음으로 무리의 신호를 보내더니 물 위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큰 고니는 몸이 무거워서 물갈퀴로 수면 위를 수십 미터씩 달려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수면은 생존에 필수적인 활주로인데 이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환경 영향평가 조작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 대안 노선이 마련됐지만 2년 전 환경부가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식지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으로 승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교량이 건설되면 교량들 사이 간격이 4km보다 짧아져 큰 고니가 살 수 없다며 공사 중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 장소는 그냥 그대로 확보를 해주고 이제 꼭 교량을 하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해달라는 거죠. 전봇대 사이에 있는 전깃줄은 큰 고니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부러져 있거나 날개가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면은 전선 충돌 확률이 높죠. 매우. 이동하는 경로에 이제 전선이 있으면은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몸집이 커 방향 전환이 느린 큰 고니에게 가늘고 팽팽한 전선은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이번 겨울에만 이 일대에서 5마리의 큰 고니가 전선 충돌로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얇은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공지선이고 사고 다발 지점부터라도 목록화를 해서 그곳부터라도 가공지선을 조금씩 제거하는 걸로. 낙동강 하구에선 다리에 가로막히고 상류에선 전선에 걸려 추락하는 큰 고니들. 전문가들은 큰 고니는 한번 서식지가 파괴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태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